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이곳의 한 주택에서는 언뜻 보기에도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와 주세요. 주택의 입구에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소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친부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던 부모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소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는데요. 그 이후로 소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픈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객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고 그 이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아빠, 나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던 것은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고, 얼마 후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저에게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뇌전증은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질병으로 뇌의 신경세포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시기가 말이죠.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셨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질병을 앓고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저 때문이었죠. 제가 건강했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줄은 말이죠. 부모님이 집에 늦게 들어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냈었고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지라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죠. 그날따라 유독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서워서 소리내 울지는 못하고 혼자서 끄끄대며 부모님을 부르며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그런 말이었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당신도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냐? 의사도 저건 치료가 안 된다잖아.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이미 루시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랑 같이 떠나자고. 새로운 마을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종교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의 불안감은 현실로 다가왔죠. 부모님은 일 때문에 외국에 잠시 다녀와야 한다고 저에게 대충 둘러대었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저를 당분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문을 나서는데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나가면 2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부모님을 따라 나서며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무작정 빌면서 떼를 썼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버린 부모님에게는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부모님은 이내 저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 이후로는 부모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를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부모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어른들이 저를 찾아왔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더 먹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분들은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저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모님에게 꾸중도 듣고 사랑도 받으며 어른이 되어가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평범한 날들은 저에게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처럼 이상한 병이 있는 아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친부모마저 버리고 간 아이를 어느 누가 좋아해주겠어. 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위탁 가정에 보내어질 때마다 아이답지 않은 무표정으로 새로운 어른들을 대했고, 그럴 때마다 그 어른들은 애가 왜 이렇게 차갑냐고 아이답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었죠. 위탁 가정을 전전긍긍하던 중 혼자서 딸을 키우시던 케이시라는 아주머니 댁에 위탁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딸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죠. 외롭고 쓸쓸한 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아준 것은 한국의 케이팝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들은 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토록 어둡고 칙칙하던 저를 점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주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똘똘 뭉쳐서 나도 어쩌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위탁 가정을 떠돌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덕분에 그럴 용기가 생겼던 거겠죠.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된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에게도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슬프게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운동장 같은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같은 것을 했었나 봐요. 제가 술래가 되어서 친구들을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순간적으로 뇌전증 발작이 도져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친구들 표정은 제가 보질 못했지만 아마도 그 친구들도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눈까지 하얗게 뒤집어 까며 기절을 해버린 저의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당시 친구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거든요. 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쟤랑은 더 이상 못 놀겠다. 또 걔처럼 거품 물고 눈을 뒤집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도 저는 충분히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또 사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일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울 테니까요. 결국 저는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뇌전증의 발작 증세를 최대한 다스렸죠. 제가 다닌 회사는 작고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였고 일 때문에 친분을 쌓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애였기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레스토랑에 불이 꺼지면서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프러포즈를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정신적으로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믿기지 않는 감격스러운 상황이라서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과연 남자친구의 프러포즈를 받는 상황에서 눈알을 까디집으며 발작을 일으킨 여자가 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사랑을 바란 것은 어쩌면 큰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이해한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와의 만남을 기피했고 어느 날 저에게 이별을 선언했죠. 저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중요한 순간에 제 인생을 망치고 있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죠. 제가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저히 제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돌아온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평생을 약으로 증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고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할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그 순간에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정말이지 아주 좋지 않은 생각까지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친구도 못 사겨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저의 발작을 본 이후로 이별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는 늘 한국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뭐 특별히 특정 노래나 그런 게 떠오른 건 아니고 워낙 어린 시절 제가 힘들 때 K-팝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자는 거였어요. 내가 그토록 힘든 시기마다 꿈과 희망을 주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랐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해달라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 중 도심 속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뇌전증 발작이 도지는 바람에 그대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짧은 찰나의 기억에 의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번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기절하는 장소가 바로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의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저는 어이없게도 눈을 떴을 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여기저기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 하얀 가운을 입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이곳이 한국의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기절한 저에게 지나가던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응급 조치를 취해주셨고 구조대까지 연락을 취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많고 많은 발작을 일으켰지만 한국인 아저씨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저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말이죠. 어느 정도 방치하여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신이 돌아왔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아저씨에게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따스함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흐르던 눈물도 잊은 채 경악하고 말았죠. 뇌전증이 있으시네요. 검사 결과를 보니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선 약물 치료를 진행해보고 안 되면 수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완전한 치료는 어려운 줄로만 알았는데 저 말이 정말일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약을 끊은 상태임에도 더 이상 발작은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았던 저의 질병은 그렇게 한국에서 이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박나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아저씨의 동의를 구하여 아저씨 성을 빌렸고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의미인 나길이라는 한국 이름을 새롭게 지었어요. 의미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 번씩 저는 제가 애초에 한국에서 살게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된 벨기에 여성 루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